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혀온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을 위해서 법무부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검사 50명을 포함해 최대 120여 명의 인력이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인섭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와 검찰의 비리를 엄벌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50명의 검사를 비롯해 120명이 넘는 인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루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2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그 가족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3급 이상 공직자까지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며 현직자뿐 아니라 퇴임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전직자도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검사나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도 공수처로 넘겨집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 소위 권력형 비리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맡아 수사하게 했습니다.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포착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게 하는 등 우선권을 부여하되 사건을 독점하지는 않게 함으로써 수사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이나 학계 출신 인사 중에서 정해집니다.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안과 국회에 올라가 있는 3건의 공수처 법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이 김 후보자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면서 꽉 막힌 정국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대야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선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는데요. 추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나 의사일정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여당의 설득 작업에 꽉 막힌 전국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유감 표명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절차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국회 표결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이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물론 국회 인사투표에서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대북 인도 지원과 전술핵 배치 등 현안이 논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금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다가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자발적으로 삼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송 장관이 지난 4일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는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 정상외교의 본 무대인 유엔 총회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제재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수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데뷔전 메인 이벤트는 21일로 예정된 기조연설입니다. 북핵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문 대통령 메시지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만큼 지금은 초고강도 제재에 국제사회가 단합할 때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유도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도 양자, 다자 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정 마지막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 강화를 논의합니다. 1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도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스포츠 재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성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와 한국경제설명회 등 3박 5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금요일 밤 귀국합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외부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발전했으며 대북 원유 제재를 하기에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미사일에 사용하는 다이메틸 하이드라진 UDMH라는 독성 액체 연료를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UDMH를 연료로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북한이 수년간 중국으로부터 UDMH와 그 비밀 제조법, 생산 장비를 얻었음을 암시하는 단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이 잇따라 상공을 통과한 홋카이도 지역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 패트리엇 한 기를 홋카이도 남부 주변에 전개하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며 빠르면 19일에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낙하시킨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배우 문성근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문 씨 조사를 시작으로 MB 블랙리스트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국정원이 음란물을 게재하고 배포한 것은 국격을 추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함과 동시에 극우단체 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를 통해 예산 낭비 부분도 꼭 밝혀지길 바란다며 충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근 불거진 자신과 관련한 국정원의 가짜 음란물 유포 공작과 각종 외압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의 방송인을 대거 퇴출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당시 국정원이 문 씨와 배우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각종 표현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유명 배우와 가수, 영화감독 등 피해자 82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문 씨에 이어 내일은 방송인 김미화 씨가 검찰에 나와 8년 동안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경위 등 외압을 받은 정황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 파악을 마친 뒤 검찰 수사망은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자로 알려진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공영방송 인사 동향을 파악하는 등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는데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이어 PD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드러나 검찰이 확인 중입니다. 국정원이 외압을 행사한 배경에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러난 만큼 검찰 수사가 원전 원장을 넘어 이전 정권을 겨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관제 시비를 지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계자들을 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보수 성향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엄마부대는 어버이연합과 함께 촛불 집회 반대 시위를 하거나 박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인 단체로 검찰은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이들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증언은 거부하고 소회를 밝히면서 자신이 제대로 모시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울먹였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법정에 들어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간단히 목례를 나눈 정 전 비서관은 자리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재판부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이 재판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증인으로 나가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냐는 기본적인 질문마저 대답을 거부하다가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야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이번 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아 가슴이 아팠다며 박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해선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주기는 했지만 국정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뿐이고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나간 뒤엔 박 전 대통령 변호인까지 울먹이며 의견 진술을 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말미에 잠시 눈가를 화장지로 훔치기도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문은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주소 등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지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중국에서 마약을 구입해서 속옷에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군 복무 때는 후임병 폭행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26살 회사원 남모 씨가 어젯밤 서울 강남구청 인근 거리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인지수사 과정에서 투약 정황을 확보해 남 씨를 체포한 뒤 현재 시내경찰서에 유치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사들여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속옷 안에 숨겨 들어왔습니다. 남 씨는 이후 서울 시내 자취방에서 한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SNS에서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해 남 씨를 검거하고 거주지에서 남은 필로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간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 씨는 마약 정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 씨는 2014년 군 복무 시절에는 후임병을 폭행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남 씨는 후임병들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일 출장 중인 남 지사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겠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네, 10대들의 잔혹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1시간 동안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폭행 장면 동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SNS에서 급속하게 퍼진 동영상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여중생을 향해 발길질이 날아듭니다. 뒤로 나동그라졌던 여중생이 배를 움켜쥔 채 고통을 호소하자 가해자들은 이번엔 뒤통수를 마구 때리며 조롱으로 일관합니다. 지난 12일 밤 충남 천안의 한 빈집에서 자행된 폭행은 1시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피해 여중생과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4살 동갑내기였습니다.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게 막무가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폭행 장면 동영상도 가해자들이 지인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가 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쁜 얘기가 돌아다니니까 얘한테 보내고 하다 보면 이게 공개가 되겠지. 그런 의식으로 이제 그 보복성으로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이 300대를 맞았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가해자들이 부산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똑같이 해주겠다고까지 말했다고도 적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영상 유포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최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의 아파트 옥상 투신 사망 사건의 배후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폭력과 따돌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에 대해서 강제 전학과 출석 정지, 교내 봉사 등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의 징계 결과에 대해 피해, 가해자 부모 모두 처분의 경중 등을 놓고 반발해 추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시가스가 누출돼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콜센터에 200차례 이상 전화해 보상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은 가스 누출을 겪지도 않았고 미혼이어서 아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공갈 등의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아이가 죽을 뻔했다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150만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하루 평균 5시간씩 콜센터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주인 56살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일 저녁 10시 20분쯤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산책로에서 46살 고모 씨와 45살 여성 이모 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데다 사고를 방치해 부부가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밤에 잠금 장치가 허술한 영세식당이나 커피숍 등을 돌면서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직후였는데요. 전과자라 취직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밤 늦은 시각 한 남성이 길거리를 두리번거립니다. 동네 커피숍 앞 테이블에 앉아 잠시 쉬는가 싶더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조그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남성은 매장 출입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매장 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길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야밤에 잠금 장치가 허술한 커피숍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동종 전과가 많았고 실형을 살다가 지난달 초 출소한 직후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과자라 받아주는 곳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달 사이 7차례에 걸쳐 훔친 돈은 모두 230여만 원. 김 씨는 범행 장소를 식당과 24시간 찜질방 등으로도 넓혀갔습니다. 이번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게를 비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창문이나 출입문 등의 잠금 장치를 꼭 확인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드의 여파로 무안공항의 유일한 정기 국제 노선인 무안 베이징 노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적자가 누적되는 무안 베이징 노선을 다음 달 말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선은 2008년 취양 이후 연평균 12억 원가량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두 곳을 오가는 국제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했습니다. 무안 베이징 노선마저 중단되면 무안공항에는 정기 국제선이 단 한 편도 남지 않아 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됩니다.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인 더블스타가 금호 타이어 인수전에 나섰다가 불발된 데 대해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드 갈등 탓으로 돌렸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매각 절차가 무산된 것은 사드로 인해 양국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더블스타가 금호 타이어의 실적 부진으로 두 차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인수를 타진했지만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금호 타이어 인수가 불발된 것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외교적인 측면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물감을 뿌려놓은 듯 파란 하늘이 참 예쁜 하루였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을볕도 눈부시게 쏟아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많겠고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도 오겠습니다.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전라북도로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많게는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흐린 하늘에 서울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낮겠고 남부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7도, 대구 29도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는 계속해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지나다가 차차 흐려져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내륙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서울 19도, 춘천과 대구가 17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과 전주도 27도, 대구와 창원이 29도 예상됩니다. 모레 수요일에도 남부 내륙으로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남은 한 주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도 계속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알려드렸습니다. 뉴스워치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